부모 없이 자라내는 집안을 망쳐요. 청담동 고급 한정식 특실, 화려한 접시, 조용한 음악, 그리고 상견례 중 들려온 한마디. 그날 정다은은 복이 없다는 이유로 연애 3년을 송두리째 부정당했습니다. 며느리감으로는 부족하다며 어머니는 반대를 선언했고 아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고급스러운 자개문이 열리는 순간 제 심장은 쿵쾅거렸어요. 청담동 한정식집 특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압도적이었습니다. 연꽃 문양이 새겨진 벽지, 은은한 향나무 냄새, 그리고 오동나무 식탁 위에 정갈하게 놓인 은수저까지 모든 것이 저와는 다른 세계의 풍경이었어요. 다은아, 긴장하지 마. 잘 될 거야. 민재의 손이 제 손을 꼭 쥐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어요. 3년 동안 사랑한 사람과의 미래를 꿈꾸며 기다려온 이날. 그런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히는 건지. 식탁 건너편에는 최미정 여사가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진주 귀걸이가 은은한 조명 아래 차갑게 빛났습니다. 눈빛은 더 차가웠지요. 윤성호 사장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부인의 존재감에 묻혀 희미하게만 느껴졌어요. 민재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정다은이라고 합니다. 제 인사에 최미정 여사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날카로운 시선이 저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일한다고 들었는데 집안은 어떻게 되지? 갑자기 입안이 바싹 말랐어요. 식탁 위에 놓인 물잔에 손이 닿았지만 떨리는 손가락으로는 잡을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안 계세요. 어릴 때 여의었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최미정 여사의 눈이 커지더니 찻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특실 안을 울렸어요. 고아라고? 부모가 없는 아이?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고아라는 단어가 가슴을 찌르는 칼이 되었습니다. 손끝이 얼얼해지고 귀에서는 윙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그건 민재가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최미정 여사의 손짓의 입을 다물었어요. 부모 없는 아이는 복이 없어. 집안을 기울이는 법이야. 우리 집안 전통에는 가문의 혈통과 배경이 중요한데 이건 안 되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단어들은 가시처럼 제 살을 파고들었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이 조여오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니, 그래도 민재가 다시 입을 열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저 눈치를 보는 어린아이 같았어요. 윤성호 사장님은 불편한 표정으로 기침을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최미정 여사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민재는 앞으로 회사도 크게 맡아야 하고 집안 체면도 지켜야 해. 사돈 집안이 든든해야 하는데 이건 논의할 가치도 없네. 순간 귓가에서 피가 쿵쿵 뛰는 소리가 들렸어요. 3년의 시간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소리였을까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꾸역꾸역 힘을 냈어요. 실례하겠습니다. 민재의 눈을 마주쳤지만 그는 고개를 돌렸어요. 3년 동안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입술은 이제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배신의 침묵이었어요. 특실을 나오는 순간 화려한 홀의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여성들, 비싼 양복을 입은 남성들, 사이로 걸어가는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유리문을 밀고 나왔을 때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제야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택시를 타고 신림동 원룸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화려한 강남의 빌딩들은 점점 멀어지고 제가 속한 세계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원룸 문을 열고 들어서자 8평짜리 작은 공간이 저를 맞았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낡아 있고
좁은 싱크대에는 아침에 급하게 씻어둔 컵이 놓여 있었어요. 방 한구석의 작은 화장대에는 오늘을 위해 준비한 립스틱과 귀걸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아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했어요.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부모님이 없어서 단지 그 이유만으로 제 사랑은 거부당했습니다. 제가 쌓아온 모든 것, 간호조무사로서의 자부심, 홀로 이뤄낸 독립, 그 어떤 것도 소용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청담동의 화려한 한정식 집과 신림동 원룸의 간극만큼이나 넓은 절망의 심연을 마주했습니다. 다음 날 민재의 문자를 받았어요. 만나서 얘기하자. 그 짧은 메시지에 희망의 실마리가 보였을까요? 어쩌면 그가 어머니에게 맞서 우리의 사랑을 지켜주려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런 기대가 꿈틀거렸습니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민재가 보였어요.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다는 것.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커피 향기와 함께 긴장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기다렸어? 민재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눈빛은 흔들렸어요. 마주 앉는 순간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제 일은 정말 미안해. 그의 사과가 가슴에 작은 위로를 주었어요.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말들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놀라셨어. 우리 집안은 전통을 중요시하거든. 가족 배경이 탄탄해야 한다는 게 대대로 내려온 믿음이야. 뺨이 화끈거렸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세게 맞은 것 같은 감각이었습니다. 커피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자니 살짝 기울었고 갈색 액체가 테이블 위로 몇 방울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복이 없다고? 그게 네 생각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목을 조여왔어요. 아니, 그건 아니지만. 민재는 말끝을 흐렸어요. 그의 눈은 저를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강남에 있는 재벌가 딸과 맞선을 잡으셨어. 가문도 좋고 배경도 좋대. 어머니 말씀이 그쪽 집안이랑 연결되면 우리 회사에도 큰 도움이 될 거래. 그 말에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거래로 둔갑했습니다. 사랑이 아닌 조건이 우선이었던 거예요. 그럼 날 선택해 줄 수 있어? 네 부모님에게 맞서서? 제 질문에 카페의 소음이 일순간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재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비겁함이 익혔어요.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 우리 회사가 지금 위기라서 어머니 뜻을 거스를 수가 없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이 되어 가슴을 찔렀어요. 테이블 아래에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 통증조차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네 어머니 말대로 내가 고아라서 너한테는 부모님의 사업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 3년은 여기서 끝이라는 거지?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절대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제 눈물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다은아,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도 마음을 바꾸실지 몰라.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을까? 그 말에 차가운 웃음이 나왔어요. 기다림이라. 정말 그는 제게 조건부 사랑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내가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사실은 영원히 바뀌지 않아. 네 어머니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네가 지금 선택한 것처럼 나도 내 선택을 할게.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최대한 단단하게 서려고 했습니다. 카페 안에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다은아, 민재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뿌리쳤습니다. 이제 연락하지 마. 우리 끝이야. 카페를 나서는 순간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따라올까봐 빠른 걸음으로 길을 걸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빗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 구름 사이로 햇빛 한 줄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재의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전원을 껐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부모님이 없다는 이유로 제가 사랑했던 사람에게조차 버림받은 현실이 차갑게 다가왔습니다. 비에 젖은 채 명동 거리를 걸었어요. 화려한 쇼핑몰들과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완벽하게 혼자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길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명동 골목을 헤매던 그날 봄비는 점점 굵어졌어요. 우산도 없이 걷다 보니 옷은 완전히 젖어버렸고 머리카락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조차 무감각했어요. 마음이 이미 얼어붙은 듯 했으니까요. 골목 모퉁이를 돌 때였어요. 머리 위로 갑자기 비가 그쳤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누군가가 제 머리 위로 우산을 씌워준 거였어요. 이렇게 비를 맞으면 감기 들 텐데. 고개를 들어보니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단정한 회색 한복에 작은 진주 비녀를 꽂으신 모습이었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젊고 또렷했습니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우산을 사양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완강하셨어요. 내 가게가 저기 있어. 잠시 들어가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렴. 평소라면 낯선 이의 제안을 경계했겠지만 그날의 저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할머니를 따라 좁은 골목을 지나자 갑자기 시야가 탁 트였어요. 모란각이라는 한옥 찻집이 나타났습니다. 현대식 빌딩 사이에 숨겨진 듯한 전통 건물이었어요. 처마 끝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묘하게 평온하게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할머니가 사장님이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태도였어요. 90도로 허리를 숙이는 존경심이 담긴 인사였습니다. 이쪽으로 와요. 할머니. 아니, 사장님은 저를 안쪽 방으로 안내하셨어요. 창가에 놓인 좌식 테이블은 빗소리를 들으며 차를 마시기에 완벽한 자리였습니다. 젖은 옷부터 갈아입어요. 여기 한복이 있어. 곧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가 나왔고 몸이 서서히 따뜻해졌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이 공간 안에서는 이상하게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울었구나. 할머니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다시 차올랐어요. 그동안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으려 했던 약한 모습이 이 낯선 할머니 앞에서는 무방비하게 드러났습니다. 사실 오늘 헤어졌어요. 3년 연애했던 사람이랑. 왜 낯선 이에게 마음을 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할머니의 눈빛에 어떤 신뢰감이 느껴졌기 때문일까요? 이유가 있었겠지. 할머니의 차분한 목소리에 저는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부모님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상견례, 그리고 민재의 배신까지. 이야기를 다 들은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나도 그랬단다. 그 말에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60년 전, 나도 네 나이였을 때 집안 좋은 남자를 만났어. 그런데 내가 시장 상인의 딸이라는 이유로 그 집안에서 반대했지. 장사치 딸은 집안을 더럽힌다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상처가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강인함도 느껴졌습니다. 그때 난 내처럼 울지 않았어. 대신 결심했지. 언젠가는 그들이 고개를 숙이게 만들겠다고. 할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 순간 저는 이분이 단순한 찻집 사장님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네가 지금 서 있는 이 건물이 프라임 빌딩이란다. 명동에서 가장 비싼 임대료를 받는 건물 중 하나지. 내가 소유하고 있어.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찻집으로 시작했어. 하루 12시간씩 일했지. 손님 한 명, 한 명 소중히 대하면서. 그렇게 20년, 30년, 어느새 이 자리까지 왔단다. 할머니의 손은 주름지고 굳은 살이 밝혀 있었어요. 그 손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해. 하지만 그 불공평함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결국 이긴단다. 그 말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어요. 뭉클한 감정이 목을 메웠습니다. 내 이름은 김순자야. 그리고 넌 정다은입니다. 다은아, 네 상처는 네 약점이 아니라 네 무기가 될 수 있어. 그걸 기억하렴. 김순자 할머니의 말씀은 마치 오랫동안 목마르던 사람에게 내린 단비 같았어요.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은아, 넌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번에는 더 강하게. 창밖에 비가 그치기 시작했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며 빗방울이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어요. 김순자의 사무실은 프라임 빌딩 최상층에 있었다. 오래된 앤티크 가구와 현대적인 비즈니스 설비가 공존하는 독특한 공간이었다. 벽에 걸린 수십 장의 사진 속에는 그녀가 걸어온 길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를 넘기며 전화를 걸었다. 이번 일은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진행하고 싶었다. 정이사, 청담동 풍월각 한정식집 임대계약 관련해서 말이야. 전화 너머로 공손한 대답이 들려왔다. 우리 빌딩 임대료를 30% 올린다고 했지? 풍월각은 50%로 조정해. 잠시 침묵이 흘렀다. 네, 사장님. 그런데 갑작스러운 인상은 계약서 7조 2항을 확인해봐. 임대인 재량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김순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절대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비즈니스 안에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진행되었다. 그리고 건설 쪽 인허가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됐지?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시청 관계자였다. 윤성호 사장 회사의 강남 재개발 건.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철저하게 감사해야겠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빌딩 숲이 한눈에 들어왔다. 60년 전 그녀가 이 도시에 처음 왔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정다은이 들어왔다. 김순자의 제안으로 그녀는 이제 프라임 빌딩의 경영 보조로 일하게 되었다. 앉아봐. 다은아, 김순자는 차분히 설명했다. 최미정의 한정식집에 대한 임대료 인상, 윤성호의 건설사 감사, 그리고 민재가 다니는 IT 회사의 하청 계약 재검토까지. 할머니, 이렇게 괜찮은 건가요? 다은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배어 있었다.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김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다은아, 이건 복수가 아니야. 교육이지. 창가로 다가간 김순자는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세상은 약자에게 잔인해. 하지만 때로는 약자가 강자가 되어 교훈을 주어야 해. 그래야 세상이 조금씩 바뀌는 거야. 다은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통쾌함과 불안함이 교차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상견례 날 자신이 느꼈던 모욕감이 다시 떠올랐다. 그 누구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던 그 순간이. 민재는 어떻게 되나요? 김순자는 다은을 바라보았다.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야. 복수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이틀 후 청담동 한정식집 풍월가게 임대료 인상 통보가 도착했다. 최미정은 당황했다. 갑작스러운 50% 인상은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녀는 즉시 남편 윤성호에게 전화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임대료가. 하지만 윤성호 역시 좋지 않은 소식을 받은 참이었다. 그의 건설사에 특별 감사가 들어온 것이다. 지난 3년간의 모든 인허가 과정을 다시 들여다본다고 했다. 지금 그런 얘기할 상황이 아니요. 회사가 큰일이야. 윤성호의 음성은 떨렸다. 20년간 쌓아온 사업이 하루아침에 위태로워진 느낌이었다. 같은 시각 민재는 회사에서 긴급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다. 회사의 주요 계약이 갑자기 재검토된다는 소식이었다.
최대 거래처에서 들어온 통보였다. 어떻게 된 거죠?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부장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만 민재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의 일치일까? 프라임 빌딩 사무실. 김순자는 조용히 전화를 받고 있었다. 다은은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귀를 기울였다.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건 계획대로입니다. 김순자는 전화를 끊고 다은을 바라보았다. 기억해, 다은아. 이건 잔인함이 아니야. 그들이 느꼈던 권력의 맛을 잠시 상기시켜주는 거지. 약자를 함부로 대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가르쳐주는 거야.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다. 이것은 무차별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모든 것은 법과 비즈니스의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다. 단지 그들이 누려온 특권을 잠시 거두어들이는 것뿐. 저녁, 다은은 자신의 원룸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빌딩의 불빛들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 도시에서 자신만의 힘을 느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짓밟히지 않을 힘. 전화기가 울렸다. 민재였다. 잠시 망설이다 다은은 전화를 받았다. 다은아, 우리 좀 만날 수 있을까? 할 얘기가 있어.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다은은 잠시 생각했다. 이제 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미안해, 민재야. 나는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 통화를 끄는 다은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더 이상 그녀는 예전의 다은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알았고 그 누구도 그것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명동 프라임 빌딩 로비는 아침부터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최미정이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선 것이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의 우아함 대신 긴장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로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에 움츠러들었다. 김순자 사장님 계신가요?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요. 접수 데스크의 직원이 당황하며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그녀는 공손히 안내했다. 최미정님, 김 사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최미정의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다. 일주일 사이에 그녀의 세계는 완전히 뒤집혔다. 한정식집 임대료는 50% 올랐고 남편의 건설사는 특별 감사로 모든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아들 민재의 회사는 주요 계약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일 리 없었다. 분명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를 꾸미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프라임 빌딩의 주인 김순자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김순자의 사무실이 나타났다. 넓은 창문 너머로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창가에 서 있는 김순자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오랜만이군요, 최미정 씨. 그 목소리에 최미정은 몸이 굳었다. 이 목소리,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었다. 김순자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다. 기억나지 않나요? 20년 전 당신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최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때 당신이 김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당신 남편에게 재기할 기회를 줬죠. 무담보 대출로요.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정다은이 들어왔다. 최미정은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다. 지난 상견례에서 본 그 여자가 이제는 김순자의 오른팔이 되어 있었다. 할머니, 서류 가져왔어요. 다은은 차분히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받은 소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 자리에는 당당한 여성이 서 있었다. 고마워, 다은아. 김순자는 다은에게 미소를 지었다. 최미정 씨, 당신이 상견례에서 모욕했던 정다은 씨예요. 이제 제 후계자가 될 사람이죠. 최미정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 모든 일은 그날 상견례의 결과였던 것이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최미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가족이 무너지고 있어요. 김순자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당신이 다은에게 했던 말 기억나요? 부모 없는 아이는 복이 없다고 했죠? 집안을 기울인다고 했고요. 최미정은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움과 후회가 밀려왔다. 제가 그런 말을 한 것은
당신은 은혜를 원수로 갚았어요. 김순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내가 당신 남편을 도와줬을 때 당신은 나를 시장 상인 출신이라고 무시했어요. 내 도움은 받으면서 내 배경은 깔보았죠. 사무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다은은 창가로 걸어가 서울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복수의 달콤함, 그러나 동시에 이 모든 일의 무게. 제발 살려주세요. 최미정의 목소리가 간절했다.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평생 교만하게 살아온 그녀가 이제는 바닥에 무릎을 대고 있었다. 우리 민재, 그 아이는 잘못이 없어요. 다은은 돌아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상견례 날 그녀를 모욕했던 그 오만한 여인이 지금은 무릎을 꿇고 애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통쾌함 대신 묘한 공허함이 다은의 가슴을 채웠다. 할머니, 다은이 김순자에게 다가갔다. 이제 됐어요. 김순자는 다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다. 결정은 네가 해. 다은아, 용서할 것인가? 계속할 것인가? 다은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최미정에게 다가갔다. 일어나세요. 무릎 꿇지 마세요. 최미정은 놀란 눈으로 다은을 올려다보았다. 저를 모욕했던 것처럼 지금 저도 당신을 똑같이 모욕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당신과 다르니까요. 다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강인했다. 당신은 제가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저를 판단했어요. 하지만 사람의 가치는 그런 것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행동으로 결정돼요. 김순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다은에게서 본 가능성이었다. 강인함과 자비로움의 균형, 최미정 씨, 그리고 윤성호 씨. 김순자가 말했다. 마침 문이 열리며 윤성호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저는 당신들에게 교훈을 주고 싶었어요. 약자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요. 윤성호는 아내 옆으로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는 김순자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20년 전 그분이셨군요. 저를 도와주셨던. 김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예요. 당신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제가 기회를 줬죠. 그런데 당신과 당신 아내는 어떻게 했나요? 같은 상처를 가진 다은 이를 짓밟았어요. 윤성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다은에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아내를 말렸어야 했는데. 다은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돌아갈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상처를 주지 마세요. 김순자는 책상으로 돌아가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이것은 모든 조치를 원상복구하는 지시서예요. 임대료, 감사, 계약 모두 정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최미정과 윤성호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김순자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앞으로 사람을 그들의 배경이나 출신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모두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햇살이 쏟아졌다. 그 빛 속에서 다은은 자신의 그림자가 이전보다 더 길고 강해진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짓밟힐 약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강자가 되어도 약자를 짓밟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민재는요? 다은이 물었다. 최미정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그 아이, 요즘 많이 괴로워해요. 당신을 잃은 것을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다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민재, 한때 그녀의 모든 것이었던 사람. 하지만 이제 그녀의 가슴에는 더 이상 그를 향한 애틋함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에게 전해주세요. 새 출발을 하라고요. 저도 그럴 테니까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가을의 서늘한 바람이 명동거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란각 찻집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저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어요. 민재와의 이별, 김순자 할머니와의 만남, 그리고 최미정 여사가 무릎을 꿇었던 그날까지 모든 것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그 시간들. 다은 씨, 오래 기다리셨어요? 고개를 들자 강준호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대학병원 외과 의사인 그는 김순자 할머니의 주치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처음 만났어요. 아니요. 방금 왔어요. 준호 선생님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따뜻했어요. 첫 만남부터 그는 저를 특별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제 과거에 대해 알게 된 후에도 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오늘 할머니 검진 결과가 좋아요. 건강하세요. 그의 말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이제 제게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고마워요, 선생님. 이제 그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건 어때요? 우리 만난 지도 3개월이 넘었는데 그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맞아요. 우리는 벌써 3개월째 데이트 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어요. 민재와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준호는 기다려 주었어요. 제 페이스대로, 제 시간대로 천천히 나아갈 수 있도록. 알겠어요, 준호 씨.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단순한 호칭의 변화였지만 그것은 제가 한 걸음 더 그에게 다가갔다는 의미였습니다. 사실 오늘 할 말이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을 때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성급하다면 거절해도 돼요. 하지만 다은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어요. 당신은 특별하다고. 상자가 열리고 작은 반지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단정하고 아름다운 반지였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민재와의 상견례, 그날의 모욕,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괜찮으실까요? 제 입에서 나온 첫마디였어요. 준호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다은 씨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당신의 과거가 아닌 현재의 당신을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눈물이 차올랐어요.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감사함의 눈물이었습니다. 네, 결혼하고 싶어요. 일주일 후, 저는 준호의 부모님을 만났어요. 작은 한식당에서의 만남이었습니다. 청담동의 화려한 한정식 집이 아닌 정갈하고 소박한 곳이었어요. 다은 양, 우리 아들이 참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준호의 어머니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어요. 그분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들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다은이 부모가 되어줄게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어요. 화려한 웨딩홀 대신 모란각 정원에서 가까운 지인들만 모셨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저를 대신해 신부 측 주인 역할을 해주셨어요. 다은아, 넌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어.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어요. 그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식장에 민재 가족의 모습은 없었어요. 그들과는 이제 다른 길을 걷게 되었으니까요. 가끔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이제 그것은 제 삶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정다은, 당신은 내가 만난 가장 강인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순간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준호의 서약에 제 마음은 따뜻하게 녹아내렸어요. 이제 그의 말이 조건 없는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강준호, 당신은 내게 새로운 시작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과거가 아닌 현재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줘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당신과 함께할 모든 날들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우리의 서약이 끝나고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태도라는 것을.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보듬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모란각 정원에 꽃이 피 흩날렸어요.
김순자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준호의 부모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준호. 그는 제 손을 꼭 잡은 채 절대 놓지 않겠다는 듯 바라보았어요. 이제 저는 알아요. 인생에는 상처도 있고 배신도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새로운 시작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의 가치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요. 가을 햇살이 우리의 새 출발을 축복하듯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